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은 GTC 2024에 직접 다녀온 디지털 리서치 팀의 젠슨 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발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젠슨 한입니다. 네. 네. 그 현장의 느낌과 그 소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2023년 1월에 CES도 갔다 왔고, 네. 그 다음에 이번 GTC를 갔다 왔는데, 한 1년 정도의 격차가 있었지만, CES 때는 좀 확실히 눈이 약간 휘둥그레질 만한 기술들이 많았어요. VR, AR 관련된 기술. 거기도 AI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있었고, 막 첨단 기술을 막 총망라한 듯한 약간 박람회 같은 느낌이 확실히 강했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이게 당장 쓸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우리한테 상용화가 될까? 라는 그런 게 의문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마케팅 장소 같은 느낌이 많이 강했습니다. 근데 GTC는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교 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 7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그냥 매 시간 수업이 있었어요. 네. 약간 MG이고 싶으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제가 MG 호소인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대학교에 돌아간 듯한 느낌으로 캠퍼스. 근데 정말 그 캠퍼스의 열기가 뜨거웠다. 어쨌든 다 AI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사실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소통도 되게 원활하게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엔비디아 굿즈샵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산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만 아니요. 컵도 여기 샀고 살 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제 거.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한국 직원이랑 제가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말을 하기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육을 시켰대요. 직원의 맨파워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AI에 대한 진심은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도 좀 정성적으로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키노트를 했잖아요. 뭐 몇만 명의 관중이 들어갈 만한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 했거든요. 저는 이게 자리가 다 안 찰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기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엔비디아 말고는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회사가 있을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 정도로 열기 있게 참여를 할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산호세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다. 실리콘 회사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좀 산산이 좀 부서지는,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회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회사구나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뜻이 뭔가요? 그 뜻은 바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당연히 게이밍 회사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GPU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에는 그래픽 카드라는 말을 썼죠. 지포스 맞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도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게이밍 사업부로서 제일 위에 있는 GPU의 이제 실리콘부터 그걸 구동하기 위한 이제 코드의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쿠다 그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근데 점차 확장되고 있는 국면인 거죠. 지금이 위에 있는 게 DGX H100 서버고요. 서버들이 들어가는 게 렉이 됩니다. 렉 또는 캐비넷이라고 불러요. 저 캐비넷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또 이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가 직접 어떤 형태로 레퍼런스 형태로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이 레퍼런스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버 ODM이라고 부르죠. 슈퍼 마이크로라든가 주가 되게 많이 오르는 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스트론도 있고 레노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센터와 OEM 관련된 사업부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간다. 레고 블록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네모라는 거고 공교롭게 또 한국말로 네모예요. 네모고 밑에 있는 게 엔비디아 인퍼런스 서비스라고 불리는 님, 더 미래 역점 사업이 되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옴니버스라고 부르죠. 현재 중점은 실리콘, 하드웨어 쪽이지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는 회사라는 거죠.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미래 역점 사업이 딱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것을 기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다. 이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칩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거꾸로 가는 거죠. 사실 저희 업계에서 분석이라는 걸 할 때 바텀업 분석이 탑다운 분석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은 나의 기술력, 내가 이렇게 작게 만들고 더 빠르게 만들고 있어. 니네 이거 스펙, 우리 스펙이 이러니까 니네 이거 쓰면 좋을 거야. 라는 형태로 만든다고 하면 여기는 고객사에게 먼저 어느 니즈가 있어? 그럼 이런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최적화된 스펙으로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고객 친화적인 완전 다른 거죠. 저는 거기서 좀 소름이 돋았고 저도 돌았고, 단순히 우리의 부동 소수점 연산, 그러니까 플롭스라고 하죠. 그 플롭스가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카탈로그에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데이터 센터에 붙어가지고 얼만큼의 효용을 내고 전력을 얼마나 적게 먹고 전체적인 시스템 비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위초고죠. 위초고예요. 위초고. 삼국지입니다. 실제로 인텔을 블루팀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AMD를 레드팀, 엔비디아를 그린팀이라고 불러요. AMD랑 엔비디아랑 사실 되게 저는 혁신의 속도에 있어서 세간의 평가가 조금 비슷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AMD가 몇 년 동안은 그 리사수 체제로 바뀌고 나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가면서 CPU가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혁신이 되게 빨리 한다. 밸류에이션이 PER이 엔비디아보다 더 높았던 시기가 몇 년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성 AI 혁명 이후로는 엔비디아가 저렇게 왼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속화된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생성 AI에 최적화된 컴퓨팅에 있어서 GPU가 더욱더 부각이 됐고 GPU만큼은 AMD가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점유율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90% 이상 계속 밀리고 있고 완전 가지고 엔비디아 거다라고 봐야 되는 엔비디아 거죠. 엔비디아 거고 사실 소비자용 GPU, 하이엔드 GPU 시장에서는 AMD는 거의 철수했습니다. CPU와 GPU를 같이 잘 엮어서 만든 상품인 APU라는 거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이제 보통 콘솔이라든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버용 GPU는 포기 못 하니까 이런 데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AMD의 전략 변경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GPU 설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AI 시대 이후로는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GTC 2024 그 이후 제가 보고 듣고 온 느낌으로 하면은 이 정도 격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D가 엔비디아에 더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오히려 인텔이랑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블루팀한테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네, 블루팀은 자세히 보시면요. 블루팀이 웃고 있어요, 마지막에. 아직 모른다. 파운드리. 그렇죠. 사실 AMD는 약간 넛크래커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혁신의 속도에서는 엔비디아한테 딸리고 인텔은 어쨌든 미국한테 보조금을 엄청 받잖아요. 정부한테서. 몇 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도 지금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치고 나가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제품 발표를 했죠. 신제품 발표를 했고요. 일단 GTC 2024 키노트에서 제일 중요한 화면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젠슨 황 CEO가 강조한 핵심 개념들인데요. 여기 5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 3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블랙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님 다음에는 이제 옴니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님이랑 옴니버스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블랙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이닉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라든가 여기 연구원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은 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BM이 잘 팔려서 좋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 이 결국에는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모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성능은 잘 나오더라. 모델 크기 키우려면은 학습 능력이 커진단 말이고 GPU는 더 사야 한다는 거고 GPU 더 사면 HBM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게 다 스케일링 법칙이잖아요. 이게 스케일링 법칙이 결국에는 이게 세츄레이션이 돼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가 오면은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느낀 점은 스케일링 법칙은 아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블랙웰 안에 트랜스포머 엔진이 들어갔는데 이 트랜스포머 엔진이 2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학습이라든가 추론 능력이 대폭 강화됐어요. 엔비디아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메모리 업체라든가 뭐 서버 OEM 업체,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좀 흐뭇하게 이렇게 웃고 있겠네요. 흐뭇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케일링 법칙이 유효한 이유가 트랜스포머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가지 포인트 말고도 젠슨 황을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정말 자주 언급한 단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엔비디아가 만든 거라고 착각일 정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죠. 사실 트랜스포머를 만든 건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글이에요, 구글. 정확히 말하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 전설적인 논문을 썼던 이 저자 8명이 젠슨 황과 만나가지고 트랜스포밍 AI라는 또 세션을 열었는데 사실 키노트 행사 말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세션이 바로 이 세션이었습니다. 그만큼 트랜스포머가 엔비디아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랜스포머에 맞춰서 엔비디아의 GPU 아키텍처가 최적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AI 알고리즘의 헤게모니를 꽉 잡고 있는 건 저희가 트랜스포머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챗GPT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픈 AI에서 이번에 비디오 생성 AI 소라 전부 다 트랜스포머가 뼈대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저자 8명한테 물어봤어요. 트랜스포머의 혹시 뭐 약점이라든가 뭐 이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아키텍처가 또 있는가?
이것을 되게 파악하려고 하는 눈치가 되게 강한 느낌이었었습니다. 들었을 때 딱히 그런 건 아직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고 텍스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만 트랜스포머가 주로 쓰이는데 네. 나중에 뭐 헬스케어라든가 뭐 게이밍이라든가 쓰일 분야가 아직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걱정할 때보다는 AI를 상품화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AI 관련된 유저 경험을 더욱더 높여가지고 유저들이 트랜스포머를 더 많이 쓰게 해서 이 트랜스포머의 약점이라든가 이것을 좀 피드백을 받아서 더욱더 좀 지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새로운 아키텍처죠. 블랙웰이라고 하죠. 네. 자, 일단은 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생성 AI가 세대별로 이렇게 진화를 거듭을 해왔잖아요.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은 저게 고양이 그림인지 강아지 그림인지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게 2012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진화를 거듭해서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를 내놨고 그때부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GPT가 나왔고 이제 멀티모달 제너러티브 AI라고 불리는 저 큰 그림이 있죠. 저게 이제 뭐 그림이든 텍스트든 아니면 뭐 분자 구조든 뭐 동영상이든 모든 데이터를 트랜스포머로 할 수 있다.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MOE라는 건데 그게 지금 뭐 GPT-4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믹스트랄 AI 같은 오픈소스 챗봇도 다 MOE 구조예요. 근데 저걸 구조로 쓰면은 파라미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실제로 GPT-4가 파라미터 숫자가 1조 7,600억 개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젠슨상이 공식화 해버린 거죠. 1.8조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화를 사실상 해버렸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파라미터가 10배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10배가요? 10배 더 늘어난다. 아까 얘기한 스케일링 로우의 형태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게 파라미터가 단순히 늘어난다는 게 선형적으로 컴퓨팅 필요 능력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토큰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파라미터가 몇 개씩 늘어날 때마다 연산력은 이렇게 필요가요. 지수함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파라미터 숫자가 지금보다 10배가 커질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나온 게 블랙웰 아키텍처입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키텍처가 호퍼잖아요. 호퍼보다 저 다이 사이즈가 커졌어요. 보시면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 호퍼였었습니다. 근데 블랙웰은 저거는 이제 H뱀이 안 들어가서 단순히 이제 컴퓨팅 다이만 있어서 저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2배 정도 커졌어요. 그래서 12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더 들어갔고 학습은 4배, 추론은 30배, 에너지율은 25배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2배 정도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랙웰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AMD 같은 경우에는 칩렛이라고 해가지고 다이 몇 개를 이제 이어다 붙이는 그런 인터커넥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되게 효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못한 줄 알았는데 안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 사이즈를 계속 키우는데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다이와 큰 다이를 붙여버린 거죠. 저게 이제 NVHBI라고 불리는 블랙웰에서 처음 소개된 인터커넥트입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비판의 직면을 한 거예요. 키노트 이후에. 그래서 왜 비판을 받나 봤더니 결국 혁신은 끝난 게 아니냐. 왜냐면은 저 다이와 다이를 붙이는 방식이 애플에서 그 M 실리콘 있죠. M1 울트라라는 실리콘에서 그 울트라 퓨전이라고 붙이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인터커넥트 기술이 있었고 그걸 만들어준 게 TSMC였잖아요. 엔비디아도 TSMC 4나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TSMC의 경쟁력이 엔비디아로 흡수된 거 아닌가? 뭐 경쟁력은 결국 애플보다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애플은 저 하이 밴드위스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저 속도가 2.5TB였고 지금은 10TB예요. 4배가 격차가 납니다. 이제 탑다운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80GB 정도였는데 지금은 192GB까지 늘어나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냥 하드웨어적인 이제 발전은 이제 과거처럼 어느 그냥 단순히 선단 공정 쪽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9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GPT-4를 처음부터 훈련을 시킨다고 했을 때 컴퓨팅 용량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을 시각화해서 비교한 거거든요. 위에는 지금 주력인 세대 호퍼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저 정도만큼의 데이터 세터가 필요합니다. 블랙웰로 구성했을 때는 필요한 게 저거밖에 안 돼요. 4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PU가 8,000개가 필요했던 게 이제 2,000개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블랙웰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제품들이 나왔었어요. 저기 보시면 5개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노골적으로 비백은
좀 적게 말하고 GB200 슈퍼칩이라는 저거를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비싸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구별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B100은 B가 블랙웰이죠. GPU만 들어갑니다. GPU만 들어가고 GB는 G가 뭐가 한 개 더 있죠. 네, 그레이스라고 하는 CPU잖아요. 그렇습니다. ARM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레이스 CPU와 블랙웰 GPU가 만난 게 GB200이고 그래서 슈퍼칩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아까 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렉이 한 수십 개의 서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서랍에 그 노드를 넣는 거거든요. 컴퓨팅 할 수 있는 노드를 넣는 건데 중요한 점은 GB2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팅 트레이가 모인 캐비넷 형태 하나로서 제품이 형성됩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GB200 슈퍼칩을 파는 게 아니라요. 이걸 파는 거예요. DGX라고 불리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정확한 명칭은 DGX, GB200, NVL70입니다. 아, 저거를 하나의 제품이라고 그냥 인지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서버 OEM 중에 제일 유명한 업체 중에 이제 슈퍼마이크로가 있잖아요. 슈퍼마이크로가 이제 엔비디아의 레퍼런스 디자인을 받아서 GB200, NVL72를 저렇게 만든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랍들이 되게 많죠. 촘촘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거에 18개의 서랍이 이제 컴퓨팅 연산을 위한 GB200 슈퍼칩이 들어가는 컴퓨팅 서랍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위에 10개, 밑에 8개 있거든요. 그 가운데 9개의 서랍이 있어요. 그 9개의 서랍이 네트워킹 트레이입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독자적인 인터커넥트 칩, 그러니까 칩과 칩을 연결하는 서버와 서버 간에 연결하는 이 인터커넥트 기술이거든요. 독자 기술입니다. 근데 원래 없었던 게 아닌데 이번에 진화를 하는 거죠. 원래는 GB200 같은 그 서버, 동일한 서버 내에서 GPU들끼리 소통할 때만 NVLink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장형 인터커넥트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NVL이 외장으로 빠집니다. 다른 서버, 다른 서랍에 있더라도 전부 다 NV링크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9개 트레이에 있었던 NV링크, NV링크 트레이의 NV 스위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능해진 거고 저 NVL72 데이터 센터의 렉의 모습을 보시면은 뒷면에 잘 안 보이지만 저 흰색으로 막 줄 같은 게 보이죠? 저게 다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NV링크 스파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척추 같은 느낌이죠. 사람의 척추처럼 이렇게 막 통신을 엄청 하니까 저렇게 중간 경유 과정 없이 빠르게 소통한다. 이 NV링크 케이블은 구리거든요. 구리로 만들어집니다. 구리로. 근데 원래 인터커넥트 기술,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인피니밴드라든가 이더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섬유 쓰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광섬유를 씁니다. 이 광섬유라는 게 광 트랜시버가 필요하잖아요. 광 트랜시버라는 게 디지털 신호와 이제 빛 신호를 서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열이 많이 발생해요.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또 쿨링을 해준다는 말이고. 그렇죠. 비용이죠. 비용입니다. 근데 저렇게 바꾸니까 저 젠스당 말로는 거의 20kWh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효율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블랙웰 기반을 해서 아까 GB200 GPU가 만약에 3.2만 개 정도가 모이면은 소위 말하는 AI 팩토리가 되는데 이게 성능이 645 엑사플롭스입니다. 기존의 호퍼에서 AI 팩토리가 40 엑사 정도 나왔거든요. 10배가 넘는 거죠. 15배 정도 되겠네요. 15배를 넘는 성능이 지금 블랙웰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 정말 정수만 남기자면 실리콘, 실리콘과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저거는 성능이죠. 실리콘의 성능이죠.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희가 전성비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전성비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PUE라는 개념이 요새 유튜브 보더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가를 PU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에퀴닉스라든가 임대형 데이터 센터의 PUE가 보통 1.6 정도 됩니다. 1.5에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한 1.3 정도 되고요. 근데 이 목표치가 1.2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최선의 목표예요, 지금의. 근데 그게 되려면은 당연히 전력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NVL72의 PUE가 1.1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1.1이요? 네, 1.1이요. 와. 사실상 거의 뭐 더 낮출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전략인 거죠. 네, 전략인 이제 거죠. 기존의 회사들이 바텀업 방식의 우리 제품이 이래요라는 관점에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제일 원하고 바라는 형태로 우리가 최적화를 해서 다 만들어 줄게. 그리고 만들어 놨네요. 그럼요. 경쟁은 가깝지도 않다. 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될 것 같네요. 오늘 젠슨 저희 젠슨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모시고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음번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